안녕하세요. 40 중반을 넘긴 구독자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찾아온 인연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저희 집은 원래 평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게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죠.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집에는 엄청난 빚이 생겼고요. 평생 가정만 지켜온 어머님은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셔야 했어요. 아픈 남편 간병하며 두 아들 키우고 빚까지 갚기엔 너무 벅차셨겠죠. 빚을 갚는다고 해도 밑 빠진 독 같았어요. 점점 상황만 악화되더라고요. 유일한 재산이던 낡은 빌라도 팔았어요. 그리고 방 하나에 거실 하나인 조그만 집으로 이사했죠. 당시 제가 12살이었는데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라 괜찮아질 거라 믿었어요. 아버지 편찮으신 것도 괜찮아.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 것도 괜찮아. 우리 집은 분명 나아질 거야. 그런 순진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결국 저는 친가 고모 댁으로 보내졌어요. 거의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몇 번 뵌 기억만 어렴풋했어요. 친가 쪽 어른들끼리도 친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받아주신 고모님께 감사했죠. 어머님이 무릎 꿇고 부탁하셔서 겨우 허락받은 거였지만요. 몇 년만 안 될까요? 언니도 상황 아시잖아요. 맡길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 있는 애를 고아원에 보낼 순 없고.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저는 죄인이 됐어요. 고모님네 가족들에게 말이에요. 차라리 못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천덕꾸러기 대접받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어디야. 이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고모님은 엄격하셨어요. 식사 예절부터 옷 입는 것, 화장실 사용법까지 모든 걸 관리하셨죠. 물론 필요한 교육들이에요. 자라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런데 밥 먹다 반찬 하나 떨어뜨렸을 뿐인데 숟가락으로 이마를 맞는다면요? 몸이 자라서 옷이 짧아졌을 뿐인데 거지같이 입고 다닌다며 혼난다면요? 내 식구 빨래를 제가 다 해야 하고 어른들 속옷까지 손빨래해야 한다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 집의 객이었고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었으니까요. 고모님 마음에 안 드는 행동 한 번이라도 하면 내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어서 그러냐는 소리 들었거든요. 어머님이 저를 보내신 게 원망스러웠지만 제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죠. 어머님은 23년 길어도 34년 안에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20살까지 집에 못 갔어요. 어머님이 생활비를 보내주시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중2 때부터 고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먹고 쓰는 돈이 너무 많다며 일해서 돈 벌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제가 뭘 그렇게 쓴다고 하시는지. 하지만 사람이 먹고 자고 하다 보니 돈이 들긴 하겠죠. 불합리함을 따질 기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2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했어요.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님과 동생과 함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고등학생이 학교 다녀서 뭐해. 일 시작해서 돈이나 벌어와라. 이제 집에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그 집에 가도 넌 짐일 뿐이다. 사람 죽으면 처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집이 좀 안정되고 나서 들어가야 한다.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제가 집에 들어가면 그 적은 돈이라도 사라질 테니 못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고등학교 못 가게 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졸업했어요. 성인이 되어 고모 댁도 어머님 댁도 아닌 곳에 방 구해서 일 시작했죠. 성인이 되어 돈을 더 벌게 되니까 고모님이 노골적으로 큰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넌 그동안 길러준 은혜도 모르냐? 내가 몇 년 동안 너를 키웠는데.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한데 돈 좀 보내줄 수 있겠니?
2주 전에도 보내드렸잖아요. 제 월급의 3분의 2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해서 월급 나오려면 멀었어요. 뭐 하던 돈도 없고. 그럼 내가 일을 더 하면 되잖니. 어머님 말은 일 마치고 또 다른 일 하라는 뜻이었어요. 하루 5시간 자며 일하는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어머님 사정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딱 한 번 어머님께 고모댁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고생했다 미안하다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떡하니. 엄마도 많이 고생했어.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온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마음이 무너진 저는 군입대를 선택했어요. 따로 살던 집도 정리하고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군대 갔죠. 어머님 면회도 거절했고 편지도 뜯어보지 않았어요. 제대하니 동생이 입대한다더라고요. 동생과도 특별한 형제애가 없어서 별 관심 없었어요. 이제 자신이 군대 가니 형이 어머니를 모시라는 말에 그렇다고 했죠. 나와주신 분이니까요. 동생 제대할 때가 되자 저는 곧장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 구했어요. 동생 대신 어머님 모시고 사는 동안 너무 시달렸거든요. 동생은 어머님과 계속 함께 살면서 그래도 모정을 경험해 봤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어머님의 우울한 감정과 경제적 의존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형 진짜 다른 지역 갈 거야? 응. 너도 왔으니까 내가 더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 매달 돈은 보낼게. 어쨌든 내가 모시고 사는 거니까 내가 너보다 생활비 더 드리면 될 것 같네. 이렇게 말하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요. 동생과는 꽤 오랫동안 얼굴 못 봤죠. 아주 멀리 살기도 했고 가족에 대한 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동생과 어머님 챙긴 이유는 장남이라는 조금의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명절에도 보기 어려웠어요. 형 이번에도 안 와?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셔. 명절에 돈 더 많이 주는 거 알잖아.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 그래도 오면 좋을 텐데. 나도 형 오랜만에 보고 싶고. 언젠가는 보겠지. 끊는다. 이런 식이었어요. 동생이 저를 보고 싶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오글거렸어요. 언제 봤다고 우리가 애틋하면 얼마나 애틋하다고. 몸이 간지러웠거든요. 저와 동생은 23년에 한 번씩 보는 게 다였어요. 연락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야? 형 혹시 얼굴 볼 수 있을까? 저는 동생과의 만남이 불편했어요. 일이 좀 많아서. 내가 형 있는 데로 갈게. 일시간만 얼굴 보여줘. 잠깐 저녁 먹으면서.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을 거잖아.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만나자고 한 적 없던 동생이라 궁금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동생은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피할 수 없는 이유였죠. 동생과 예비 재수 씨를 만나게 된 자리였어요. 동생은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했어요. 오히려 예비 재수 씨가 더 차분해 보였죠. 준호 씨한테 형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 얘기요? 저에 대해 할 말이 왜 있나 싶었거든요. 네.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요? 동생을 보니 설마 이런 얘기할 줄 몰랐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예비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동생과 술잔을 기울였어요. 예비 재수 씨는 형제들끼리 시간 보내라며 자리를 피해줬어요. 아마 저와 동생의 사연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동생과 술잔 주고받으며 여러 얘기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군 생활은 어땠는지, 요즘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님과는 어떻게 지냈는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어땠는지,
나만 빼놓고 함께 살며 부대끼던 아버지 어머님 동생이 원망스러워서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세 사람이 힘들기는 해도 불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쨌든 가족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생 얘기를 들어보니 동생도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어머님이 일하러 못 들어오시면 아버지 똥오줌을 동생이 받아야 했고, 작은 몸으로 거동 불가능한 아버지를 화장실까지 옮겨 목욕시 중 들었다고 해요. 집안일은 당연히 동생 몫이었고, 동생도 이 집안을 위해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형은 집 아닌 곳에 혼자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형에게 미안해서라도 편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몇 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나 봐. 동생에게 미안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라도 동생과 대화해 봤더라면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 동안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는 마음 갖지 않았을 텐데, 나랑 결혼할 사람은 어때? 화력 깊은 사람 같더라. 그치? 나보다 2살이나 어린데 훨씬 어른 같아. 그리고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야. 그래서 더 고마운 사람이야. 저 사람 덕에 많이 배웠고 많이 성장했어. 결혼을 언제 할 건데? 형은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아?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지. 왜 나한테 허락받으려고 해? 동생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어요. 그거야 집안 어른한테 허락받는 건 당연하니까. 갑자기 멍해지면서 예비 재수 씨가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동생은 말을 이었어요. 형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아. 내가 아직 일 못하는 나이일 때부터 큰 돈을 집으로 보내고 집에 빚도 많이 갚았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야간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꿈꿀 수 있었던 것도 다 형 덕이야. 고마워. 형은 나를 키워준 사람이고 내 아버지 같은 존재야. 별다른 대답 못했어요. 소주 몇 잔을 연달아 삼킨 후 동생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서랍에 보관해둔 통장 하나 들고 동생에게 찾아갔어요. 동생은 어제 대화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는지 어제처럼 떠는 모습 아니었어요. 저는 동생에게 그 통장을 건넸어요. 이게 뭐야, 형? 저는 한마디 전했어요. 결혼 축하한다. 동생은 눈을 크게 뜨고 깜빡거렸어요. 뭐야? 너 결혼할 때 쓰라고 모아둔 거야? 돈을 어떻게 모았어? 돈 나갈 때도 많았을 텐데. 근데도 아닌데 뭐. 이게 어떻게 큰 돈이 아니야. 동생은 눈물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형, 나 이거 못 받아. 형 결혼할 때 써도 모자랄 돈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겠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야, 나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할 자신이 없다. 너무 치열하게 살아서 그런 건 꿈 같은 얘기야. 그래도 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다. 어차피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언젠간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게 돼서 다행이다. 결혼 축하한다. 동생의 결혼 자금을 모아둔 건 사실이었어요. 동생과 속 깊은 이야기 하기 전에도 뭐라 하든 제 동생이니까요. 동생은 크지 않지만 아기자기한 결혼식을 치렀어요. 결혼식에서 본 동생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동생 부부의 임신 소식이었죠. 그렇게 제 인생에도 조금씩 따스한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일하면서 보니 어머님 상황이 더 이해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바로 아들들 낳고 얼마 안 돼 남편이 쓰러지고 도움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시댁에서는 외면당하고 사회생활도 해본 적 없고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던 어린 엄마에게
큰 빚과 눈앞에 놓인 차가운 현실은 커다란 해일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쉬운 길이 더 나은 길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여유도 방법도 몰랐겠죠. 어머님도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머님은 저에게 울며 사과하셨어요. 엄마가 뭘 잘 몰라서 나도 힘들다고 자식까지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엄마가 미안하다. 한꺼번에 어머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부드러워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안에 있던 딱딱한 응어리가 약간은 부드러워졌어요. 마음이 편해지니 겉으로도 티가 나더라고요.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어머님과 동생과 가까운 곳에서 일 시작했어요. 작은 인쇄사에서 단순 노동하는 일이었죠. 가끔 사무일 있으면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무직 일이 적성에 맞더라고요. 일도 금방 배우고 더 쉬운 방법 생각나면 그 방법 적용해서 일하는 시간 대폭 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단순 노동보다는 사무직 일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당연히 월급도 올랐어요. 한 번은 부장님과 친한 거래처 사장님이 제가 일하는 곳으로 오셨어요. 제가 동분서주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게 눈에 띄셨는지 거래처 사장님이 물으셨나 봐요. 저 친구는 뭐 하는 친구야? 단기로 뽑은 친구였는데 생각보다 일솜씨가 좋아. 가르치는 것마다 쉽게 배우고 덕분에 직원들이 많이 편해졌지. 거래처 사장님은 몇 차례 회사 오고 가시며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기 회사로 들어오지 않겠냐고 스카우트 제안하셨어요. 네, 저요? 그래 자네. 제가 사장님 회사로 가면 저희 사장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돈을 더 많이 줄 텐데 무슨 상관이겠나. 저 친구랑은 얘기 끝났으니까. 어때?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어?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고 거래처 사장님이 제 사장님이 되었어요. 솔직히 사장님이 저의 뭘 보고 스카우트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시키시는 일은 전에 다니던 회사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디서 일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시켜봤는데 고집이 너무 세. 일 잘하고 성실한데 백지 같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자네가 딱이었어. 사장님이 저를 뽑으신 이유였어요. 사장님이 맡기신 일이 어렵고 가끔은 부담스럽기까지 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가끔은 새벽까지 일하며 일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나니 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일이 풀리고 일이 여유로워지니 주변 직원들과의 관계도 쌓을 수 있게 됐어요. 회사는 제 생각보다 더 좋은 회사였어요. 세무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체계적이었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제 생각보다 훨씬 좋은 분이셨어요. 직원들의 대소사를 모두 챙기시고 직접 챙기지 못하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챙기셨어요. 사장님이 허세 부리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거래처 가서도 그렇고 거품 피우시는 것도 못 봤고요. 지훈 씨는 모르겠구나. 우리 사장님 공무원 출신이세요. 네. 공무원들 못 믿는다 공무원 하면 비리다 하는 말도 있지만 청렴하게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사장님이 딱 그런 분이었대요. 솔직히 본 사람은 없는데 지금 하시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당연히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직업인식도 좋은데 사업은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혹시 물려받으신 건가요? 대화 나누던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장님은 공무원 체질이었대요. 물려받은 것도 아니죠. 집에 큰 빚이 생겨서 일을 그만둔 거니까. 빚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놈의 빚 때문에 십수년을 시달렸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공무원이면 일정한 수입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애당초 그렇게 큰 빚을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진 빚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빚이 한두 푼이어야지 공무원 월급으로 감당할 돈이 아니었나 보죠. 알다시피 공무원은 겸직이 안 되니까. 일을 그만두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 게 나았을 거예요. 아, 그러면 사업도 그러다가 시작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다고 하고 하다 보니 커진 거래요. 여기 찾아보면 창립 멤버들도 있어요. 일하다 보면 만나게 될 텐데 만나면 슬쩍 물어보세요. 나도 오래전에 들은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우리 사장님 정말 대단하지. 그렇게 한번 크게 망했는데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운 거 보면. 망했다고요? 네. 제대로 망했대요. 그런데 본인이 모든 책임지고 직원들 내보낸 다음에 다시 회사 일으켜서 내보낸 직원들 다시 데려온 거예요. 의리가 대단하죠. 역시 사장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분이셨어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왜 망했던 건가요? 그때 직원이 입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가 직원을 불렀어요. 저 대리 얼른 이리로 와봐요. 네, 갑니다. 이유가 궁금하기는 했지만 크게 관심 가지진 않았어요. 왜 망했는지보다는 망한 이후의 행적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제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평화로움이 폭풍전야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불행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찾아오곤 해요. 마치 저에게 있었던 일처럼요. 일하고 있는데 재수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재수 씨. 제가 조금 바빠서 다시 연락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 너머에서 재수 씨의 절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버님, 제발 와주세요. 네. 재수 씨,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재수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흐느끼며 울고 있었어요. 재수 씨, 진정하고 말을 해야죠. 무슨 일인데 그래요? 재수 씨는 숨이 넘어가듯 울면서 겨우 두 글자를 뱉었어요. 남편. 심장이 바닥에 닿듯 쿵하며 떨어졌어요. 재수 씨의 절규 어린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직감했어요. 아, 동생에게 큰일이 났구나. 그것도 무척 끔찍한 일이 일어났구나. 저마저 흔들릴 순 없었어요. 재수 씨가 정신을 놓은 상태에서 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재수 씨, 지금 갈 거예요.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알겠어요. 여기 병원이에요. 얼른 와주세요. 저는 전화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사장실로 향했어요. 사장님. 잠깐만, 내가 다시 전화할게. 사장님은 급하게 사장실로 들어온 저를 보고는 진행 중이던 통화도 끊으셨어요. 아직 무슨 일인데 그렇게 사색이 되어서 들어와? 그게. 사람이 당황하면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사장님의 표정은 일순간에 굳어졌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큰일이 나도 제대로 났다는 걸 아신 거겠죠. 그게 동생한테 일이 생겼나 봐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차를. 사장님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겉옷을 둘러입으셨어요. 앞장서서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어 여쭤봤어요. 어디려? 자네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 상태로 제대로 찾아갈 순 있겠어? 데려다 줄 테니까 얼른 짐 챙겨서 나와. 괜찮다고 거절할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사장님 뒤를 쫓았어요. 사장님, 그런데 동생이 있는 곳이 좀 멀어요. 그래봤자 북한보다는 가깝겠지. 얼른 타. 저는 사장님 옆자리에 앉아 동생에게로 갔어요. 가는 동안 사장님은 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동생이 있다는 병원 앞에서 사장님은 저를 내려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수 씨랑 어린 조카가 있다고 했지. 지금은 자네가 어른인 거야. 힘들겠지만 재수 씨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네가 꿋꿋하게 서 있어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사장님 말을 듣고 나니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재수 씨의 우는 목소리, 갑작스러운 동생의 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 혼란스럽기만 했는데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보인 건 수술실 앞에 쓰여 있는 동생 이름과 잠든 조카를 꼭 안고 앉은 채 울고 있는 재수 씨의 모습이었어요. 재수 씨 곁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수 씨. 재수 씨는 답이 없었고, 그렇게 재수 씨를 3번 부르고 나서야 재수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재수 씨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수 씨 곁에 앉아 어깨를 두드리며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었어요. 겨우 눈물을 그친 재수 씨의 얼굴은 무척 수척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불의의 사고였어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조카가 도로변으로 뛰어들어갔고, 동생은 조카 쪽으로 달려오는 버스로부터 조카를 지키기 위해 달려나가 조카를 밀어냈어요. 조카는 타박상에 그쳤지만 버스는 동생의 한쪽 다리를 짓밟았고 동생은 그렇게 무릎 아래 다리를 잃었어요.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동생의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죠. 재수 씨는 의식 없는 동생을 앞에 두고 하염없이 자책했어요. 내가 좀 더 애한테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재수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어요. 저는 끊임없이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재수 씨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그럴 수 없었어요. 너무나 위태해 보이는 재수 씨를 위해서 해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장님 말씀처럼 꿋꿋이 서서 해야 하는 말이었죠. 재수 씨 저기 누워있는 사람은 재수 씨 남편이기도 하지만 제 하나뿐인 동생입니다. 아직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어머님의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이의 아빠예요. 수연이에게는 엄마도 아빠도 필요해요. 수연이에게서 엄마를 뺏어가지 마세요. 재수 씨는 이 말을 끝으로 눈물을 쏟으며 통곡했지만 그 이후로는 재수 씨의 눈물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딸 수연이 앞에서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재수 씨의 그런 노력을 동생이 알았는지 동생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았어요. 저는 동생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의 재활을 곁에서 돕고자 짧은 휴가를 내기로 결정했어요. 어머님에게 동생의 사고 소식을 전해야 하기도 했고요. 다시 사장실을 찾았어요. 저 사장님 휴가를 좀 쓰고 싶습니다. 저를 동생 있는 병원 앞에 내려준 이후 사장님은 단 한 번도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 않으셨어요. 사장님은 휴가를 요청했던 그날에 처음으로 자초지종을 물으셨어요. 저는 동생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형제들 이야기까지 하게 됐어요. 편찮으셨던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던 어머님, 친척집에서 자라며 구박받은 어린 날, 아버지 돌봄을 해야 했던 어린 동생의 이야기까지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털어놓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사장님이 제 말에 어떤 반응이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안타까워한다거나 놀라워하는 둥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하셨어요. 동생 재활 시작했다고? 네. 재활이라는 데는 얼마나 걸리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 사람마다 회복하는 속도가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 동생 상태는 어떤가?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재활의지도 생겼어요. 자네 조카 때문이겠지. 네.
사장님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형을 뒀네. 그런데 그때 사장님 입에서 재활 마치면 동생을 회사로 데려와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취업시켜 줄 테니 동생 데려오게. 정말 감사한 말씀이었지만 당시엔 그 말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됐어요. 사장님의 제안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지만 사실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하긴 어려웠어요. 저는 사장님이 주신 휴가 기간 동안 어머님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어요. 어머님은 혼절하셨고 며칠간의 회복을 거친 후에야 동생의 사고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장님의 배려로 가능했던 10일간의 휴가가 끝났고 저는 일상생활과 동생의 재활 조카 돌봄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 동생이 퇴원할 수 있는 날이 됐어요. 저는 동생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끔찍한 사고를 이겨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더 이상의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동생이 퇴원하고 난 뒤 조카를 돌보는 것은 동생의 몫이 됐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재수 씨의 몫이 됐어요. 동생은 이런 상황에 죄책감이 굉장했어요. 동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재활에 임했지만 퇴원하고 난 이후에는 그동안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어버렸죠. 우울증이 오기까지 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대뜸 찾아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생은 퇴원했다고 했지? 왜 이력서를 안 가지고 오는 건가? 그제야 사장님이 동생을 취직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이 기억났어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런 걸 장난으로 말하는 사람 같아? 딱 보니 동생 일할 수 있는 상황인가 본데. 내일 이력서 가져오게나.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 반 뛸 듯이 기쁜 마음 반으로 동생의 이력서를 작성해 사장님께 전달했어요. 사장님은 이력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이력서를 책상에 툭 하고 내려놓으시더니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셨어요. 사장님은 울고 계셨어요. 사장님은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말씀하셨어요. 자네 동생이었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는 의아해하며 여쭤봤어요. 제 동생을 아시나요? 사장님은 눈을 살며시 감으며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셨어요. 그럼 알다마다. 내 생명의 은인인걸. 생명의 은인이라니. 너무 놀라 토끼 눈을 뜨고 사장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동생이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불이 났었다는 건 알지? 금시초문이었어요. 모르고 있었다고. 공장이 다 무너지고 사장이 죽을 뻔했던 큰 화재였어. 그 화재 때문에 그 공장은 문을 닫았지. 사장은 빚더미에 앉아서 도망자 신세가 됐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그 월급을 다 주는데 꼬박 몇 년이 걸렸던 모양이야. 거기서 제 동생이 일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제 동생이 사장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과 그 공장의 화재가 무슨 연관이 있나요? 뒤이어 나온 사장님의 대답은 제 온몸에 소름이 돋도록 만들었어요. 그 공장의 사장이 나였으니까. 네. 이 말인즉슨 사장님은 지금 회사 이전에 다른 공장을 소유하고 계셨고 그곳에서 큰 화재가 나 빚쟁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회사를 일으켰다는 건 그 위기를 견디고 성공했다는 의미였죠. 사장님은 동생과의 인연을 들려주셨어요. 20살짜리 직원이었지. 나는 그렇게 어린 직원을 뽑지 않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러 잠깐 왔던 학생이 일을 너무 잘하길래 직원으로 스카우트했었어. 그런데 그 직원이 들어오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공장에 큰 불이 났지. 공장에 불이 났을 때 나는 내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 며칠째 거래처와 잠도 못 자고 싸움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던 거야. 그렇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누가 나를 깨우더라고. 자다가 일어난 사장님의 눈에 보인 건 온통 빨간 주변 모습이었고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으며
사장님의 눈앞에 있는 갓 입사한 직원은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에는 젤을 잔뜩 묻힌 채로 서 있었다고 해요. 사장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기를 많이 마셔서 호흡이 쉽지 않았고, 동생은 그런 사장님을 들쳐 업고 공장을 빠져나왔죠. 그렇게 등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빠져나왔는데, 그 순간에 지붕이 무너져 내렸어. 나는 수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와야 했던 사업이 한순간에 주저앉는 것을 보면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 이후로 회사의 모든 게 공중분해됐어요. 직원들의 근황은커녕 어디로 간 건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죠. 사장님은 홀로 모든 책임을 견뎠어요. 빚을 갚고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챙겨주고, 그러면서도 목숨을 구해준 신입사원을 찾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찾는 게 코빼기 하나 안 보이더라고. 그럴 수밖에요. 동생은 그 공장을 그만둔 직후에 군에 입대했으니까요. 한 1년 6개월 정도 생명의 은인을 찾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다른 일에 밀려 동생 찾는 일을 접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사장님의 생명의 은인의 이력서를 가지고 온 거였죠.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장님은 과거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청년이 없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죽었을 거야. 힘없이 주저앉아 버린 지붕이랑 함께 불길에 쌓여서 죽었겠지. 내가 그런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다 자네 동생 덕분이네. 사장님은 꼭 동생을 데려오라고 당부에 당부를 하셨어요. 동생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사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꼭 만나게 해줘요. 그때 저희 남편한테 무슨 일 있었으면, 그때 그 신입사원 없었으면 제 남편은 물론이고 저희 가정까지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이게 다 준호 씨 덕분입니다. 꼭 만나서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그 사장님이 지금 형 회사 사장님이셔? 회사를 옮기셨나 보다. 그 많은 빚을 갚고 지금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드신 거 보면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셔. 동생은 회사에 들어오기로 결정했어요. 다리가 한쪽이 없다 보니 몸을 쓰는 일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동생은 의외로 사무직에 재능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업무를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생을 볼 때면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은 동생을 구원한 존재는 아내도 형도 어머니도 아닌 과거의 동생이었다라고요. 동생이 저와 함께 일하면서 당연히 집을 이사하게 됐고 어머님도 함께 이사를 하게 돼요. 저와 동생 부부 어머님은 어린 시절 이후로 가장 가깝게 살게 됐어요. 이전에는 허울뿐인 가족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은 여전히 제 동생을 은인 대하듯 해주세요. 다른 직원들이 있을 때는 아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정말 깍듯하게 인사를 해주셔요. 사장님의 성공 비결은 그런 겸손함이겠죠. 저는 사장님을 존경해요. 그런 역경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오래된 인연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그리고 저는 동생을 존경해요.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도 동생이었고, 동생은 삶의 의지가 대단했으며, 아내와 딸을 보면 삶의 원동력이 생기는 멋진 아버지이자 남편이에요. 동생과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대감이 생기기도 해요. 나에게도 이런 특별한 인연이 생기진 않을까. 과거의 나의 좋은 행동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상상도 해보면서요. 벌써 몇 년 전이네요. 저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그 기대감을 안고 살아가요. 언젠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기대감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것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드네요. 저와 제 동생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고, 그 인연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은 인연으로 만난 이들에게 무엇을 배우고 계시나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감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빌며 사연을 마치고